외국인이 이 CPI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황급히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자, 마지막 종목은요.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전일 CPI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7%나 넘게 급등한 영향이죠. 코스피 지수는 3.3%, 코스닥 지수도 3.3%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날 매수의 주체는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순매수 금액은 기관이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매매가 아니라 선현물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이날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전반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전일은 특히 쌍끌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PI 발표 전과 발표 후에 사들인 종목의 성격도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이 CPI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황급히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외국인의 달라진 매매 형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발표 전후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변화입니다.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죠.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즉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CPI 발표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이렇게 분류한 표입니다.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상위 20개, 자, 외국인 입장에서 말이죠. 해당 종목을 대상으로 이렇게 섹터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의 이 누적 순매수 규모 관점에서 어떤 업종을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보면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25% 담았고요. 반도체가 23%,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인덱스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11일 CPI가 발표되고 나서 열린 증시죠. 자, 이때 많이 산 주식은 반도체, 그 다음에 인덱스 2차 전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는 2차 전지 반도체 순으로 샀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순으로 샀다. 그리고 원래는 이 비중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게임과 소프트웨어 업종도 한 5% 정도 담았어요. 참고로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2차 전지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CPI가 발표된 이후 CPI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오니까 돈이 이 실적 모멘텀보다는 밸류 모멘텀으로 몰렸다. 즉 반도체, 그 다음에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이 안 좋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더 많이 샀다. 2차 전지도 안 산 건 아니에요. 사긴 샀지만은 확실히 CPI 발표 후에는 밸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주식들로 매수가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CPI 발표 전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섹터가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가 종류가 많습니다. 진단 키트, 임의용 기기, 임플란트, 각종 수술 관련된 의료기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많이 샀냐면은 바로 임플란트라든지 임의용 기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이 있어도 실적은 상당히 탄탄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임의용 기기 중에서는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즉 해외에다가 뷰티 관련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그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최근 이 경기 둔화 우려감,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하게 잘 나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 거에 비해서 품질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성비 하나는 또 끝장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상당히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다. 자, 그 다음이 게임과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반도체 순으로 샀고요.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어떤 섹터를 많이 담았느냐, 바로 이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이 제약과 바이오고요. 자,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 게임과 소프트웨어 업종을 많이 사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게임, 반도체
이 4개 섹터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비중이 큰 게임과 소프트웨어 섹터를 많이 담았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지금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밸류 모멘텀이 있다.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빠진 나머지 이런 섹터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나 코스닥이다. 결과적으로 이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됐다. 외국인의 이 매수세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게 호텔과 레저 섹터도 많이 담았습니다. 이거는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 섹터를 많이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오프닝 섹터가 많죠. 화장품, 의류, 여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텔과 레저 이 안에는 뭐 면세점도 포함되어 있고 카지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쪽 섹터가 이 리오프닝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리오프닝 된다라고 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마스크 벗고 자 그러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수요는 좀 늘 수 있을지언정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이쪽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본격적인 입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CPI 발표 전후 외국인의 순매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황급히 담은 자, 그런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4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11일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가 226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순매수 11위에 랭크가 됐어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축 사이클의 가장 큰 피해주라고 볼 수 있죠. 카카오와 함께. 주가가 고점 대비 보시다시피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원래는 한 2분의 1 토막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지난달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손절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자, 근데 실적을 살펴보면 괜찮습니다. 탑라인, 즉 매출액이라고 하죠.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습니다. 네이버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덩치가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좀 감소를 했어요. 5.6%.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는 광고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0.6%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경기 안 좋다. 특히나 광고 경기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10% 이상 늘었단 말이죠. 자, 대기업 쪽 광고는 줄었지만 소액 광고가 견조한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계 1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광고가 또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광고 매출도 잘 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 가지 축, 커머스,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들 수 있죠. 이쪽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9% 늘었고요. 핀테크 부분도 22%, 웹툰 같은 경우에는 M&A 효과가 반영이 돼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주가를 곤두박질시킨 포시마크 인수란 말이죠. 이 포시마크 인수로 인해서 4분기부터 이 포시마크 실적이 네이버의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손익이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한 올해 적자 규모가 1,0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로 본다면은 당근마켓을 들 수가 있는데 2030 MZ세대 비중이 80%입니다. 네이버가 인수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현재 웹툰, 와패드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북미의 MZ세대 여기를 타겟팅을 해서 사업 시너지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치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최소한 1, 2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이버의 좀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내년에는 포시마크가 적자가 좀 축소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워드 PR 1년간 앞으로의 이 기준으로 산출한 PR이 32배입니다.
뭐 적자 규모가 포시마크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20배 후반도 가능하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는 편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정말 2년간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요. 사서 살짝 반등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CPI 발표 전에 비해서 발표 후에 게임주를 상당히 많이 담았거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크래프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1일 하루에만 281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순매수 규모 8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근 실적 안 좋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기준으로 16.9%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28%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로 인해서 매출액이 중국 쪽 향으로 그다지 시원치 않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아예 민토 쪽에서는 매출이 빠져버렸죠. 인도 정부가 이 구글과 애플에 이 크래프톤의 게임을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완전 매출액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실적이 부진했고, 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 비수기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이벤트, 이 맥라렌과 콜라보 효과 등으로 인해서 일단 1인당 결제, 이게 이제 ARPU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소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실적 개선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내년에 출시되는 신작입니다. 12월에 이 게임을 선보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매출액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칼리스 프로토콜이죠. 이게 바로 호러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호러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기가 있고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의미죠. 이 칼리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데드 스페이스 IP 창시자인 글렌 스코필드가 개발한 게임입니다. 자, 11년 전 데드 스페이스 2 판매량이 400만 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편입니다. 근데 이 칼리스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EA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이 쟁쟁한 호러물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이 경쟁사들 때문에 그다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 장 정도 팔릴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쪽에서는 한 300만 장 정도 팔릴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300만 장에 가깝게 팔린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는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크래프톤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은 확실히 좀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포드 PR 기준으로 1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11일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가 9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영업이익은 697%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자, 카지노 매출액이 이번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직전 평균의 한 70%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복을 이끈 장본인은 바로 일본인 VIP 관광객입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죠. 자, 그래서 양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뭐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한중 관계가 별로 좋지가 못하죠. 그런 이슈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무비자 입국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 입장에서는 VIP가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드랍액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 VIP가 많이 와서 드랍을 많이 해줘야지. 참고로 드랍액은 판돈이라고 보시면 그래야지 이 외국인 카지노 실적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겠죠. 즉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뒀지만은 4분기 실적 모멘텀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호텔 부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무려 150%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복합 리조트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호캉스를 너무나 잘 즐기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면은 작년 말부터 꾸준히 올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변동성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11월부터는 갑작스럽게 이 외국인 지분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같은 기간 주가는 좀 빠졌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1일 하루에만 17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이는 코스닥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분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어요. 영업이익이 229% 상승을 했는데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을 보면은 올해 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자, 근데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가를 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내리꽂다가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간 역배열이었던 이평선이 이제 슬슬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모두 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펀더멘탈적으로 이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이유는 과거에 이 셀트리온 그룹이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 품목들을 외주 생산을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바꿨죠. 그러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 원래 판매 대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직판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내년 역시 미국에서도 이 직판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유럽에 출시했었던 유플라이마 이것도 미국에 출시를 하고요. 렘시마 SC,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 바이오 시밀러 등이 대부분 이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자, 출시가 되고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것 자체가 이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2024년에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조레어 바이오 시밀러, 프릴리아 바이오 시밀러 등 최소 7개 제품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CPI 발표 이후에 황급히 서둘러 매수한 종목 대표적으로 이 4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앞서서 어떤 섹터를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면은 사실상 지금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온 기업들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빈집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종목들을 많이 샀다. 자, 그 이유는 이 매크로 이슈가 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발을 담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다시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물건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또 가차없이 이런 종목들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섹터, 종목 중에서도 앞으로의 뭔가 이 펀드멘탈적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를 만한 자,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